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착각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근성이 있어도 옆에 누가 있느냐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나는 처음으로 작은 공사 현장을 맡았을 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중 늘 그게 되겠느냐고 묻는 자들이 있었다.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 그들은 먼저 계산기를 꺼내들었다. 이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다른 회사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현실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현실이 싫었다. 그들의 말 속엔 도전이 없었고 그들의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래서 자네는 평생 남이 깔아준 길만 걸을 건가?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의심으로 시작하는 사람과는 절대 멀리하자.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얼마나 믿는지를 먼저 보았다. 현실을 따지는 사람은 많지만 불가능을 뚫는 사람은 적다. 나는 늘 그 적은 쪽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첫 번째 큰 계약을 앞두고 은행 대출이 막혔다. 돈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내 곁에 있던 부장이 말했다. 사장님, 이번엔 접는 게 좋겠습니다. 손해가 큽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손해는 일시적이지만 두려움은 평생 간다. 그리고 나는 직접 은행장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물었다. 이 위험한 사업을 왜 하려는 겁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하려고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그날 확신했다. 의심은 기회를 막고 믿음은 문을 연다. 그 부장은 그 뒤로 나를 떠났다. 그는 늘 현실을 따지며 안전한 길을 택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가 다니던 회사는 사라졌다. 반면 나는 수백 명을 고용하는 회사를 세웠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념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흔히 현실적 사고를 미덕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의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늘 만약 실패하면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늘 만약 성공하면을 생각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나는 지금도 신입사원이 입을 여는 첫마디를 유심히 듣는다.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스스로를 가뒀다. 그러나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길을 열고 있다. 세상은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어깨 위에 내 회사를 세웠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의 원동력이다. 믿는 자는 움직이고 의심하는 자는 멈춘다. 멈춘 자는 늘 이유를 찾지만 움직인 자는 결과를 만든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두려웠다. 사람들은 나에게 회장님 그렇게 무모하게 달리면 언젠가 큰일 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대답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의심하는 사람과는 손잡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용기를 무디게 한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미래까지 늪으로 끌고 간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의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의 문 앞에서도 발을 떼지 못한다. 나는 인생에서 셀 수 없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될까? 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은 없다. 대신 늘 이렇게 말했다. 된다. 반드시 된다. 그 말은 나의 주문이었고 나의 무기였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었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 곁에 서 있는가? 그 곁이 곧 너의 미래다. 믿음의 사람은 너를 끌어올리고 의심의 사람은 너를 끌어내린다. 나는 그 차이를 너무나 명확히 보았다. 그래서 지금도 말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빼앗는 도둑이다. 그들과의 거리를 지켜라. 그것이 첫 번째 부의 방어선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그들이 왜 두 번째로 위험한 부정의 씨앗인지 말해보겠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녔다. 흙먼지가 날리고 용접 불꽃이 튀고 쇠망치 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음보다 더 피곤한 소리가 있었다. 바로 불평의 소리였다. 오늘도 야근입니까?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삽니까? 윗사람은 맨날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 그 현장은 금세 죽은 공간이 된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한다.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피로가 아니었다. 불평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술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 무리해서는 다칠 사람도 생기고 손해도 큽니다. 이건 무리한 일정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네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봤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사람은 피곤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불평하다가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였다. 나는 불평을 입에 올리는 사람을 현장에서 하나둘 멀리했다. 대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옆에 세웠다. 놀랍게도 그 현장은 다시 살아났다. 불평은 전염병이다. 한 사람의 한숨이 10명의 사기를 꺾는다. 그러나 감사는 반대로 10명의 마음을 일으킨다. 나는 늘 말했다. 불평하는 자리에 기회는 없다. 어느 날 밤 공사가 지연되자 나는 직접 작업등을 들고 철판 위를 걸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엔 피곤함이 아닌 부끄러움이 비쳤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평을 멈춘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는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환경이 나쁜 게 아니다. 태도가 나쁜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선택 앞에 선다. 왜 나만 힘든가?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묻는가?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가난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나를 버텨주었다. 세상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냉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말하지만 해답은 찾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이렇게 말했다.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하지만 불평만 하려면 입을 다물어라. 불평은 나약한 자의 위안이고 도전은 강한 자의 언어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 몸으로 느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울산 앞바다를 덮쳤다. 조선소는 물에 잠기고 자재는 떠내려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끝났습니다. 그때 나는 단 한마디 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다시 흙 속에 들어가 자재를 건졌다. 그때 내 손이 얼어붙어 피가 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불평 대신 행동을 선택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잊는다. 불평은 현실을 악화시키지만 행동은 현실을 바꾼다. 나는 늘 말했다. 불평은 나를 작게 만들고 감사는 나를 크게 만든다. 사업도 인생도 같다. 어떤 이는 같은 자리에 서서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고 어떤 이는 그 하루를 도전으로 채운다. 결국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다.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가능성을 찾는다. 나는 그런 사람과만 함께했다. 그들과 있으면 문제도 기회가 된다. 반대로 불평하는 자와 있으면 기회도 문제로 바뀐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겪은 진실이다. 지금도 나는 후배들에게 묻는다. 불평이 입에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해법이 먼저 떠오르느냐, 그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준다. 내가 만든 모든 기업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불평을 멀리하라. 불평은 실패의 예고다. 그 원칙 덕분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겨냈다. 불평하는 사람은 현실을 말하지만 현실을 이기는 건 불평이 아니라 의지다. 나는 피곤할수록 웃었다. 지칠수록 농담을 했다. 그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다. 불평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유머는 나를 일으켰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지금도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은 주변의 모든 열정을 꺼트리는 사람이다. 그들과 있으면 당신의 꿈도 식는다. 세상은 차가운 논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움직인다. 불평은 열정을 식히고 감사는 그것을 다시 태운다. 나는 지금도 새벽 공기를 맡을 때마다 다짐한다. 오늘 하루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바꾼다. 그리고 인생도 바꾼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불평보다 더 위험한 것,
바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왜 세 번째로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 인간은 작아진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자만이 신뢰를 얻는다. 내가 젊은 시절 한 건설회사를 이끌 때였다. 어느 날 대형 공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도면에 오류가 있었고 현장 공정이 엉켜버렸다. 손해액은 당시 기준으로 수억 원이었다. 사무실은 술렁였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설계팀의 잘못입니다. 현장 소장이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본사에서 승인 서류를 늦게 보냈습니다. 그 소리들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천천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는 사장이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허락했다. 그러니 책임도 내가 진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은 달라졌다. 현장은 다시 움직였고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다. 책임을 지는 리더 밑에선 변명은 사라진다. 나는 그때 확실히 배웠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힘이다. 그것을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다. 그들은 언제나 빠르다. 일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도망간다. 그리고 뒤에서 말한다. 나는 그때 반대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싫어했다. 그들은 늘 안전한 자리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되는 사람은 늘 위험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울 때 모든 계약과 공사는 내 이름 하나로 이루어졌다. 책임도 결과도 모두 내 몫이었다. 한 번은 중동에서 대형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사막의 열기와 모래폭풍이 사람을 짓눌렀다. 예산은 빠듯했고 현장은 지연되었다. 현장 소장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포기? 그건 책임을 내던지는 말이야. 아직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는 직접 현장으로 날아갔다. 50도가 넘는 사막 위에서 나는 땀을 흘리며 인부들과 함께 모래를 퍼날랐다. 그 모습을 본 현장 사람들은 눈빛이 변했다. 그날 이후 누구도 못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결국 그 공사는 완공되었다. 그 계약으로 우리는 세계의 이름을 알렸고 그 뒤로 수십 개의 해외 공사를 수주했다. 책임을 피했다면 현대건설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운은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온다. 책임을 지는 순간 모든 판단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인간을 성장시킨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늘 어린아이처럼 산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이라 하고 일이 틀어지면 남 탓을 한다. 그런 사람은 평생 제자리에 머문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았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진짜 위험은 실패가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동료다. 그들은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위기 앞에선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나는 그런 사람을 바람 같은 인간이라 불렀다. 있을 땐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엔 사라진다.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에게만 세상은 기회를 준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책임을 피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키운다. 작은 실수라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내 실수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공사비를 잘못 계산한 적도 있었고 투자 판단을 그르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말했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문제는 빨리 풀렸다. 책임을 인정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믿었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온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1970년대 초 한 금융기관과의 대출 협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상대 은행 담당자가 나에게 말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한참 후 이렇게 말했다.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날 이후 그 은행은 나를 신뢰했다. 우리는 그들과 수십 년간 거래를 이어갔다. 책임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자본을 부른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정작 돈이
신뢰 위에 쌓인다는 사실을 모른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태도에서 쌓인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책임을 피하면 결국 네 인생의 주인도 피하게 된다. 남의 탓을 하는 순간 너는 조연이 된다. 하지만 책임을 짊어지면 너는 인생의 주연이 된다. 나는 그것을 평생 지켜봤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남의 결정에 휘둘렸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스스로 길을 만들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공정하다. 책임을 진 사람에게는 언젠가 보상이 온다. 나는 그 보상을 믿고 살았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책임을 피하면 인생은 절벽에서 끝난다. 하지만 책임을 지면 그 절벽 끝에서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나는 그걸 여러 번 해냈다. 책임은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강함이 회사를 살렸다. 지금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라. 책임은 너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너를 키우는 무게다. 그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세상 위에 선다. 그 무게를 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똑같이 땀 흘렸지만 끝내 다른 길로 간 사람들.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피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은 위기 속에서 당신의 등을 돌릴 것이다. 신뢰는 그 순간 무너지고 함께 쌓은 성도 무너진다. 세상은 무너진 집을 세워줄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세워주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진리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세상엔 또 다른 부정의 그림자가 있다. 바로 남 탓으로 인생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핑계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실패를 미화한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남을 탓하는 자와 스스로를 이기는 자, 그 차이에 대해 말해보겠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한 가지 확실히 배웠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외부의 문제를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일이 안 풀리면 시대 탓, 상사 탓, 나라 탓을 하는 사람들. 요즘 경기가 너무 나빠서요. 윗사람이 도와주질 않아서요. 운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네가 부자가 되겠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환경은 바뀌지만 태도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곧 운명을 바꾼다. 내가 처음 건설업을 시작했을 때 정부 발주공사는 모두 대기업이 차지했다. 나는 늘 밀려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시대의 벽입니다. 작은 회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벽이 있으면 부수면 된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부 청사 앞을 지켰다. 담당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에 문 앞에서 기다리며 설득했다. 5번, 10번, 20번. 결국 그들은 내 성실함에 감동했고 나는 첫 계약을 따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정 회장은 운이 좋았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운이 아니라 남을 탓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 탓을 멈추면 길이 보인다. 나는 회사를 키워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엔 능력은 뛰어나지만 늘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고객이 변덕이 심해서요. 그들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실패. 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빠도 묵묵히 움직였다. 그들은 밤을 새워 문제를 풀고 고객이 싫다 해도 다시 찾아갔다. 그들은 결국 성공했다. 환경은 모두에게 같다. 그러나 태도는 다르다. 태도가 운명을 가른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많은 기업이 쓰러졌다. 환율이 요동치고 자재비가 폭등했다. 그때 나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회사 자금이 바닥나고 은행 대출도 막혔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국가적 위기입니다. 누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는 국가보다 먼저 무너질 수 없지. 그리고 밤새 방법을 찾았다. 철판을 다시 녹여 쓰고 현장 인원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사무실 불을 껐다. 그 결과 우리는 버텼다. 다른 회사가 무너질 때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환경 탓은 약자의 언어이고 책임은 강자의 언어다. 세상은 강자의 논리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 강함은 남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남의 탓을 하면 네 인생의 핸들은 남이 잡는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다. 남 탓을 하던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스스로를 돌아보던 사람은 끝없이 성장했다. 남을 탓하면 잠시 마음은 편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다. 반면 자신을 탓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문제는 해결된다. 나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 어느 날 한 간부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요즘 직원들이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자네는 뭘 했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부하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라. 리더의 그늘이 조직의 분위기를 만든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변했다. 조직은 리더의 거울이다. 지도자가 변명하면 부하도 변명한다. 지도자가 책임지면 부하도 움직인다. 이것은 내가 현장에서 얻은 철칙이다.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찾을 때 늘 외부를 본다. 하지만 성공의 씨앗은 내부에 있다. 나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거울을 봤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나는 결코 정부나 시장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그 말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의였다. 남을 탓하면 분노가 남지만 자신을 탓하면 성장의 힘이 남는다. 나는 가난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가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싫어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다. 그러나 그 불공평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걸 믿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낙관적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낙관이 아니라 남을 탓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탓하는 순간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희망은 내가 책임을 지는 순간에만 생긴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손으로 문제를 붙잡았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남 탓하지 않았다. 그 실패가 내 것이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자네가 실패한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그 대답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상사 때문입니다. 운이 나빴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이미 패배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앞으로 움직인다.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에는 이 철학이 있었다. 일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나는 일본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내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공부했고 더 큰 계약을 따냈다. 그게 바로 현대의 해외 진출의 시작이었다. 만약 그때 남을 탓했다면 오늘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실패를 이유로 남을 탓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는 사람. 전자는 불만으로 늙어가고 후자는 성취로 늙어간다. 나는 후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남을 탓하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남을 탓하면 조연으로 끝난다. 지금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 탓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은 당신의 책임감을 갉아먹고 도전의 불을 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 당신도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강해진다. 세상은 스스로를 탓할 줄 아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세상에는 남 탓보다 더 교묘한 함정이 있다. 바로 결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머뭇거리며 기회를 눈앞에서 흘려보낸다. 나는 그들을 많이 봤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판단의 속도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들려주겠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갈림길에 섰다. 그리고 매번 깨달았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세상은 머뭇거리는 자에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멀어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결정을 빠르게 내렸다. 그것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움직였기에 배울 수 있었고 배웠기에 다음엔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반면 나는 주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은 늘 말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다. 생각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1970년대 초 나는 두산과의 계약 문제로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시 회사 자금은 빠듯했고 사업은 불안정했다. 주변 모두가 말렸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 계약을 추진하자. 그리고 전 재산을 담보로 내걸었다. 그 결정으로 나는 잠을 잃었다. 그러나 잠을 잃는 대신 세상을 얻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나를 무모한 결단의 사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무모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결단한 것뿐이다. 세상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냉정하다. 타이밍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늘 믿었다. 결단은 용기보다도 책임의 문제다.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늘 결단했다. 잘못되면 다시 고치면 된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고칠 기회조차 없다. 한 번은 현대건설의 해외 진출을 논의하던 회의에서였다. 중동시장 진출 이야기가 나왔다. 모두가 반대했다. 그건 모래뿐인 사막입니다. 위험합니다. 돈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가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이 기회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결재를 내렸다. 그 결정 하나로 우리는 한국 최초의 해외 건설사를 만들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 사막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나 몇 년 후 현대는 그 사막 위에서 도시를 세웠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결단은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믿음이 없으면 결단할 수 없고 결단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결단의 순간에는 늘 두려움이 따라온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움직여라. 인간은 완벽한 확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하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은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릴 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섭지 않은 결정은 의미가 없다. 작은 결단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건 큰 결단이다. 그 큰 결단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두려움이 크면 그만큼 기회도 크다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단 한 번도 나중에 하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말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사람들은 늘 타이밍을 탓하지만 사실은 용기를 탓해야 한다. 용기가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타이밍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로 용기가 있는 자는 어떤 타이밍에서도 기회를 만든다. 결단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다. 나는 그 습관을 몸에 새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즉시 움직이고 고민이 생기면 바로 판단했다. 그리고 책임은 나중에 졌다. 그 단순한 습관이 회사를 세웠다. 내가 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결단의 속도가 곧 기업의 속도다. 머뭇거리는 회사는 결국 기회를 잃는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 역시 실수를 많이 했다. 하지만 빠른 결단 덕에 빠르게 고칠 수 있었다. 실수보다 더 나쁜 것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결정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나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 한 번은 해외에서 대형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고 상대방은 재협상을 요구했다. 모두가 겁을 먹었다. 지금 포기하는 게 손해가 적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말했다. 아니다. 끝까지 간다. 그 결단 하나로 우리는 버텼고 결국 상대가 물러섰다. 그 한 번의 결단이 회사를 살렸다. 그리고 나는 그때 확신했다. 결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하고 나는 가슴으로 결단했다.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는 가능했다. 계산은 위험을 보지만 결단은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나는 늘 가능성의 편에 섰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된 결단보다 나쁜 것은 아무 결단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결단은 결과를 만든다. 결과는 경험을 만든다. 경험은 지혜를 만든다. 그러나 머뭇거림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정이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이 정해준 길을 걸으면 후회가 남지만 내가 정한 길은 실패해도 값지다. 결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그 책임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결단 없는 인생은 바람에 떠도는 종이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떠밀리고 파도가 치면 부서진다. 하지만 결단한 인생은 배의 방향을 스스로 잡는다. 나는 평생 방향을 잃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늘 결단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단을 미루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은 늘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 그들과 있으면 당신의 속도도 느려진다. 결단력은 전염된다. 용감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머뭇거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나는 늘 용기의 편에 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결단하는 자와 주저하는 자로 나뉜다. 결단하는 자는 내일을 만들고 주저하는 자는 어제를 붙잡는다. 나는 후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인생은 짧다. 생각만 하다가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결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바로 꿈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결단이 빨라도 그 방향이 없으면 결국 제자리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나침반을 잃는지 그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단 하나였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떠밀리고 파도가 치면 뒤집힌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분명한 꿈을 가졌다. 한국을 다시 세우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 그 꿈이 있었기에 나는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꿈이 없다. 그들은 그저 살기 위해 일한다. 그들은 말한다. 그냥 월급이나 꾸준히 받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 생각이 바로 네 한계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직원을 불렀다. 그는 머리가 좋고 성실했다. 나는 물었다.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10년 뒤 자네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자네의 인생은 이미 멈춰 있네. 그 젊은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멈춰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일을 하지만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꿈을 에너지로 삼았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다음이었다. 꿈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공허하다. 나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다. 가난은 내 몸을 묶었지만 꿈은 내 영혼을 풀어주었다. 어린 시절 나는 시골에서 논밭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했다. 언젠가 나는 이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그것이 나의 불이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말한다. 진짜 불행은 꿈을 잃는 것이다. 꿈이 없으면 눈빛이 죽는다. 표정이 굳는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의 부품이 된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1970년대 조선소를 세울 때였다. 모두가 말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하지만 내 머릿속엔 이미 완성된 조선소가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매일 그렸다. 바닷가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상상했다. 여기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거대한 선박이 바다로 나아가는 날이 온다. 그 꿈이 나를 움직였다. 현실은 가혹했지만 꿈은 나를 버티게 했다. 사람들은 그걸 비전이라 부르지만 나는 신념이라 불렀다. 비전은 머리에서 나오고 신념은 가슴에서 나온다. 꿈이란 결국 가슴의 불이다. 나는 회사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현대의 진짜 자산은 건물도 기계도 돈도 아니다.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직원은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가능을 기회로 바꾼다. 하지만 꿈이 없는 직원은 그 반대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발전하지 않는다. 꿈이 없으면 인간은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는 기계가 된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지 않았다. 대신 작지만 꿈을 가진 사람을 키웠다. 그들은 어느새 회사를 이끌고 시대를 바꿨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꿈은 돈보다 강하다. 돈은 한 번 쓰면 끝나지만 꿈은 쓰면 쓸수록 커진다. 그건 진리다. 가난한 시절에도 나는 꿈을 소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키웠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만 나는 말했다. 가난은 꿈을 막지 못한다. 단지 핑계가 될 뿐이다. 진짜 부자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다. 그들은 늘 피곤하다. 그들은 월요일이 두렵고 금요일만 기다린다. 반면 꿈이 있는 사람은 반대다. 그들은 아침을 기다리고 일요일이 아깝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 느꼈다. 꿈은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같은 일을 해도 꿈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 그들의 눈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 그들과 있으면 나도 젊어진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묻는다.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 꿈이 없는 성공은 껍데기다. 나는 그런 껍데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게 나의 꿈이었다. 나는 그 꿈을 위해 살았다. 내가 중동의 사막에서 일할 때였다. 낮에는 50도가 넘고 밤에는 10도로 떨어졌다. 살같이 타들어가고 바람은 칼처럼 불었다. 그러나 나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우겠다. 그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꿈이 없었다면 그 더위 속에서 미쳐버렸을 것이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 꿈이 있으면 고통도 의미가 된다. 고통이 있어야 꿈은 단단해진다. 나는 가끔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 요즘 세상의 꿈이 무슨 소용입니까?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나는 단호히 말한다. 현실이 힘들수록 꿈이 필요하다. 꿈은 사치가 아니다. 생존의 조건이다. 꿈이 없는 현실은 지옥이다. 하지만 꿈이 있는 현실은 희망이다. 나는 그걸 몸으로 겪었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키웠다. 그러나 그중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실패해도 비웃음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 꿈을 붙잡았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꿈꾸는 사람은 세상에 에너지를 준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꿈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그들과 있으면 당신도 현실의 늪에 빠진다. 반대로 꿈꾸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꿈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그 전염을 믿었다. 꿈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뜨며 다짐한다. 오늘도 내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자. 그것이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 돈이 나를 깨우지 않는다. 꿈이 나를 깨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세상에는 또 다른 벽이 있다. 바로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성장의 문을 닫는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배움이 어떻게 인생을 살리고 교만이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리는지 말해보겠다. 나는 평생 동안 배움의 가치를 믿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인생은 퇴보한다. 나이와 지위는 배움을 대신하지 못한다. 나는 회장이 된 이후에도 매일 새벽마다 신문을 읽고 해외 보고서를 찾아봤다. 젊은 시절에는 기술을 배우고 나이 들어서는 사람을 배웠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일이다. 나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배우려는 사람은 늘 젊고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늙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닫히면 그 순간부터 쇠락이 시작된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기술자와 일꾼을 봤다. 그들 중 일부는 20년,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실력은 그대로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건 내가 다 해본 일입니다. 내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재,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배움을 거부하는 동안 젊은 기술자들은 그들을 추월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보며 깨달았다. 경력은 배움을 대체할 수 없다. 경력은 과거의 기록이고 배움은 미래의 투자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결국 과거와 함께 사라진다. 나는 늙은 기술자 한 명을 잊지 못한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조선소에서 젊은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기계인데 어떻게 작동하나? 그 순간 나는 감동했다. 나이든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배움을 택했다는 사실이 존경스러웠다.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당신은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그 말이 평생 내 마음에 남았다. 그 사람은 나중에 현장의 베테랑이 되어 수많은 후배를 이끌었다. 반대로 젊은데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금세 사라졌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직책도 멈춘다. 누구든 심지어 간부라도 배움을 게을리하면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회의에서 자주 물었다. 최근에 새로 배운 게 있나?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사람은 위험했다. 배움은 곧 생존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1년 전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될 수도 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결국 시대의 희생자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회장님은 이미 성공하셨네. 왜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성공은 어제 일이다. 내일을 살려면 오늘 배워야 한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움이 없는 리더는 맹목적인 자신감만 남는다. 그 자신감은 곧 오만이 된다. 그리고 오만은 반드시 몰락을 부른다. 내가 젊었을 때 일본과 협상을 할 일이 많았다. 나는 그들의 언어를 몰랐다. 통역을 통해 말을 전해야 했는데 늘 답답했다. 그래서 밤마다 일본어를 공부했다. 계약서의 단어 하나, 기술 용어 하나까지 외웠다. 몇 달 뒤 나는 직접 일본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놀랐다. 정 회장은 공부를 했군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노력에서 생긴다. 배운 자는 상대의 존중을 얻는다.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배움은 너를 낮추는 게 아니라 너를 높이는 일이다. 배움 앞에서 고개 숙인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 당당하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은 세지만 실력은 없다. 세상은 실력으로 움직인다. 배움을 거부한 자존심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배움으로 이겨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찾고 그 자리에서 배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속에 배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젊은 간부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새로운 걸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바빠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서 바쁜 거다. 그는 그 말의 뜻을 나중에 이해했다. 배움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배움이 있으면 실수가 줄고 효율이 높아진다. 결국 배움은 시간의 이자를 만든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배우려 하는지를 먼저 본다. 배움의 태도는 그 사람의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 나는 배움의 속도가 빠른 사람을 좋아했다. 그들은 실패해도 금세 일어섰다. 반면 고집이 강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세상은 고집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배움을 선택한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이긴다. 나는 평생 동안 배움의 겸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떤 분야든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먼저 물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은 회장이 그런 질문을 하면 놀랐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오늘도 배우는 학생이다. 그 자세가 나를 성장시켰다. 인간은 배우는 한 늙지 않는다. 배우는 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 빠르다. 기술이 하루 만에 바뀌고 시장이 일주일 만에 변한다. 그런 시대일수록 배움이 전부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살고 배우는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 나는 늘 미래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새벽마다 신문을 읽고 새로운 기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이 내 젊음을 지켜줬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은 교만하고 폐쇄적이며 결국 자신도 몰락한다.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생각도 굳어버린다. 하지만 배움을 즐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 배움은 나를 구했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게 해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했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다. 세상은 배움을 멈춘 사람을 버리고 배우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리 바로 누구와 함께 걷느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멀리 해야 할 사람보다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그 마지막 이야기다.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진정한 부자의 철학에 대해 말해보겠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볼 때 한 가지를 확신한다. 인생은 혼자 가는 길 같지만 결국 누구와 걷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산을 넘었고 어떤 이는 위기 앞에서 나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배웠다. 부는 노력으로 쌓이지만 유지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의 무게가 달라진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혼자 모든 걸 해내겠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큰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나를 밀어준 건 언제나 사람들이었다. 새벽에 함께 일한 현장 인부들, 밤새 설계를 수정하던 기술자들, 내 결정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 그들의 믿음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무너뜨리려 한 사람도 있었다. 질투, 탐욕,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며 배웠다. 진짜 동반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에 자금이 막혀 회사가 휘청였을 때였다. 그때 나는 모든 거래처를 찾아다녔다. 많은 사람이 나를 피했다. 그러나 단 한 명, 평생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 사장이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저도 어렵지만 함께 갑시다. 회장님은 늘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눈시울을 적셨다. 나는 그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그러나 신뢰는 끝까지 남는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받는 사람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거울이다.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가 곧 너의 미래다.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생각이 커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작아진다. 노력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노력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게을러진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데 가장 신중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기술보다 귀한 게 신뢰였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았다. 대신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았다. 완벽함은 환상이다. 그러나 방향은 현실이다. 같은 꿈을 향해 걷는 사람끼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유능해도 방향이 다르면 결국 갈라진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봤다. 어떤 직원은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 그들은 언젠가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부족해도 진심으로 회사의 꿈을 함께한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현대를 만들었다. 나는 사업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으로 끝나지만 신념으로 맺어진 관계는 평생 간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혹을 벌였다. 때로는 더 큰 돈을 제시하는 거래처를 거절했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약속을 지켰다. 그 결과 나는 돈보다 귀한 사람을 얻었다. 세상은 신뢰로 움직인다. 신뢰가 있으면 돈은 따라오고 신뢰가 없으면 돈은 떠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너희의 진짜 자산은 네가 가진 기술이 아니라 네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께하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의 미래다. 나는 늘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빠른 사람.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다. 그들은 모두 배우려는 사람, 꿈꾸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해외에서 한 협상 중 상대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 나는 그 자리에 있던 직원에게 말했다. 우리는 절대 신의를 잃는 계약은 하지 않는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직원은 훗날 회사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그날 회장님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영혼은 신뢰로 움직인다. 인생을 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붙잡아라. 그 단순한 원칙이 운명을 바꾼다. 나는 젊은 시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영했다. 하지만 불평만 하는 사람, 남을 탓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단호히 잘랐다. 그들이 회사에 남아있으면 조직의 에너지가 썩는다. 부자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멀리 해야 할 사람보다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먼저 찾아라.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함께 할 사람을 찾으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인생도 성장한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날이 온다. 그것이 인간의 순환이고 인생의 의미다. 나는 부를 쌓기 위해 달려왔지만 결국 깨달았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돈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신뢰는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나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철학이 남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산이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공은 혼자의 힘으로 오지 않는다. 너를 믿는 사람, 너를 지켜보는 사람,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돈을 좇기 전에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돈만 좇으면 사람도 신뢰도 인생도 잃는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한다. 믿을 사람과 함께 걷자. 신뢰를 잃지 말자. 그리고 감사하며 살자.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가장 큰 진리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인생은 관계의 예술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다. 함께 걷는 사람을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길에서 얻은 마지막 교훈이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신뢰였다.